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캐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M&A 관련주는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이제 핵심 논리는 M&A 관련을 통해서 신사업을 진출하겠다라고 하는 대부분의 그 신사업들이 기존의 어떤 선행적인 사업들이 잘 되고 있어서 그걸 후발주자로 뛰어드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후발주자로 뛰어드는 거는 그 사람들이 경영적인 마인드가 있는 건 아니다. 실제로 이제 M&A를 통해서 신사업을 했을 때 성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시장에 없던 사업을 돈을 끌어모아서 실제로 하고 그 사업이 그래도 선두적인 어떤 역할을 했을 때 들어가는 건데, 예를 들어 뭐 화장품 기업들이 잘 되니까 뒤늦게 마스크 사업 뛰어들고 화장품 뛰어들고, 또는 이제 뭐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 마스크가 잘 팔리니까 뒤늦게 우리도 마스크 사업 할 거야 라고 뛰어들고, 또는 이제 뭐 2차 전지 사업들이 잘 되니까 우리도 2차 전지 사업 뛰어들고, 최근에는 폐배터리가 주가가 올라가니까 우리도 폐배터리, 그 다음에 리튬 가격이 올라가서 리튬 같은 것들도 뛰어들고,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 게, 이게 뭔가 자신의 어떤 기술이 있는 게 아니고 단순히 이제 시장의 어떤 흥행하는 것들을 뒤늦게 쫓아가는 어떤 그런 비경영자적인 마인드, 그러니까 뭔가 시장을 선도하고 개척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저는 이제 2차 전지에서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LNF처럼 양극재를 열심히 시작을 하고 초기에는 자금 조달할 때 이게 괜히 많이 시장에서 설왕설래가 많았지만 지금은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어떤 엄청난 자금 조달에 대해서 욕먹어가면서 자금 조달을 했을 거고 초기에는. 그리고 가서 지금 와서는 이제 시장이 인정을 받는 거는 그 기업들이 선두로서 개척해 나간 거잖아요. 근데 지금 후발주자로 뛰어드는 사람들 중에서는 뭐 양극재를 할 수 있어서 양극재를 하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그냥 2차 전지 시장이 잘 되니까 2차 전지의 일부 품목들을 우리도 할래 이렇게 하면서 뒤늦게 뛰어드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 대기업들이나 자금력이 있는 애들, 그리고 그래도 기술력이 있는 애들 아닌 경우는 뭐 기업을 이제 인수해가지고 우리도 이쪽 사업으로 진출할게, 이런 이제 대부분의 어떤 그 M&A 관련된 신사업 추구하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이게 어떤 시장에서 개척하는 어떤 선제적인 경영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후발주자로서 경제적 해자에 뛰어들어야 되다 보니까 훨씬 비용이 많이 들어요. 기존에 이제 경제적 해자가 구축되어 있는 데다가 자기가 거길 뛰어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별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이게 남한테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어떤 행태와 똑같다. 그래서 이 M&A 관련주는 여전히 투자하면 안 된다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이제 이거를 도식화된 걸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에 이제 뭐 코스닥 탐욕의 머니게임 뭐 이런 뉴스가 한국 경제에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재밌게 읽고 있는데, 이제 전환사채가 엄청 많이 발행되고 전환사채가 결국에는 이 무자본 M&A에 어떻게 사용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주가가 올라가면은 전환사채 투자자들만 돈을 벌고, 그리고 그 전환사채 투자자들이 돈을 벌기 때문에 일반 소액주주들은 돈을 못 번다라는 얘기거든요. 저도 이제 똑같다 생각해요. 이 최대주주가 바뀌고 M&A 관련된 주식들은 이 전환사채 투자자가 되어야만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전환사채 투자자라면 그냥 전환사채 투자를 해서 돈을 벌면 되지 알주식 안 해도 됩니다. 자, 보통 이제 어떤 구조냐면, 기업이 있는데 기업이 전환사채가 미리 발행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전환사채가 발행되어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이제 최대주주가 내가 이 회사를 인수를 하는 거예요. 최대주주가 A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하는데, 이 전환사채를 본인이 이제 다 소화를 못하니까 이 재무적 투자자들, 그러니까 재무적 투자자들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재무적 투자자들이 전환사채를 인수를 합니다. 또는 이제 최대주주가 이 기존의 오너가 지분율이 뭐 한 35%인데 나는 한 20%만 인수를 하고 재무적 투자자들한테 한 15%를 나눠주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전환사채 발행되어 있는 것들도 막 나눠줘요. 그 다음에 최대주주가 바뀌기 전에 이제 호재가 나올 거 아니에요. 호재가 나오기 전에 이사회를 통해서 전환사채를 또 발행하겠다고 미리 이사회를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전환사채가 발행된 게 없으면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공시가 나오고, 그쯤에 이사회를 하는데 우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겠다라고 하는 이사회를 하죠.
근데 그 전환사채 공시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발행되는 날에 돈을 넣는 게 아니고 발행되고 한 6개월 뒤나 한 4개월, 5개월 뒤, 뭐 짧으면 3개월, 진짜 짧으면 1개월 뒤인데 그때쯤에 돈을 넣겠다라고 대부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환사채가 이렇게 이제 중간에 이제 발행하겠다라고 부르면 납입하는 날짜가 최대 주주가 변경되는 어떤 잔금 치르는 날짜랑 연동되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느냐? 최대 주주가 바뀌고 신사업을 한대. 그리고 나서 어떤 공시가 필연적으로 나오냐면 주주총회 소집 결의 공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최대 주주가 바뀐다고 하면 최대 주주가 잔금을 납입하고 나서 그 다음 날쯤 주주총회가 그 개최되게 일정을 잡아요. 그리고 주주총회는 그 한 40에서 45일 정도 이전에 미리 이제 일정을 잡기 때문에 그 주주총회 이제 개최 공시, 주총 2주 전까지는 이 주주총회 소집 결의나 또는 소집 공고를 올려야 되는데 이 소집 결의의 내용에 대부분 들어가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번에 이 회사의 정관을 바꿀 거야. 그 정관에 신규 사업을 추가할 겁니다. 그 사업 목적 추가를 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그 사업 목적 추가가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인기 있는 사업입니다. 그 인기 있는 사업이 지금 최근에 어떤 사업들이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주가가 올라갔다면 거기와 관련된 인기 있는 사업을 하죠. 바이오도 있을 수 있고 뭐 바이오 시장이 막 활성화되면 우리도 바이오 사업 진출할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중국 관련된 주식들이 막 뛰어다닐 때는 우리도 중국 관련된 주식을 기업 사업을 추가할 거야. 뭐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막 호재를 냅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출할 거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정관 변경이랑 새로운 임원들을 선임을 하겠다라고 이제 주총 소집 결의나 공고에 올려놓는데 그 주총 소집 공고나 결의에 그 엄청난 위력 있는 사람들을 넣기도 해요. 예를 들어 뭐 그 비상장 기업에 엄청 대단한 사람을 넣기도 하고 또는 그 비상장 기업에 마치 그 일거리를 받아올 수 있을 것처럼 막 판을 짜기도 하죠. 그러니까 판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착각하게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비상장 기업이 A라고 하는 비상장 기업이 있는데 뭐 그 비상장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비상장 기업의 그 임원을 우리 회사 임원으로 또 선임을 하는 어떤 그림도 만들기도 하고 또는 그 바이오 기업의 그 주요 박사를 예를 들어 우리 등기 임원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주주총회가 끝날 때까지는 절대 매물이 안 나옵니다. 왜 매물이 안 나오냐면 주주총회 때는 이 인수자들의 주식이랑 그리고 재무적 투자자들의 주식이랑 이 주식들이 모두 새로운 등기 임원들이 선임되는 의결권으로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중간에 주주총회 하기 전에 재무적 투자자가 주식을 팔아가지고 아니 마지막에 그 주주총회 안건들이 통과가 안 되면은 골 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총회가 끝나기 전까지는 대부분 그 매물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언제 나오냐면 자 이제 호재가 더 있느냐 없느냐 이걸 이제 보는 건데 자 주주총회가 끝났어요. 그런데도 이제 만약에 매물이 안 나오고 있다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보유자금 예를 들어 뭐 전환사채가 이전에 납입이 됐을 수도 있겠죠. 주주총회 끝나기 전에 이제 납입이 됐거나 주주총회 끝나고 납입이 되고 나서 회사는 그 돈으로 타법인 출자를 합니다. 타법인 출자가 뭐냐면 예를 들어 회사가 야 우리가 사업 추가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제 진짜 보여줄게. 우리가 어떤 사업을 사냐면 엄청난 대단한 기업을 인수할 거야. 그리고 그 기업의 지분을 한 50% 가질 건데 그 기업이 얼마나 대단한 기업인데 이러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걸 가지고 있고 앞으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 것처럼 시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 호재가 끝났어요. 이 호재가 끝나면 이제 주식이 매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재무적 투자자들은 이거를 이제 재무적 투자자들, 이 재무적 투자자들은 이 주식을 한 1년씩 들고 있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냥 이제 빨리 팔고 나오고 이런 이제 패턴을 가지는 이게 이제 뭐 전형적인 패턴은 아니고 뭐 평균적인 패턴이라고 하고 여기서 막 여러 가지 응용 버전이 있고 기업마다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응용 버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무적 투자자들이 매물이 나오면 주가가 떨어지거든요. 이제 차익 시연을 하기 시작해요. 모멘텀이 다 나왔으니까. 또는 요게 나온 다음에 무상증자나 주식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호재들을 계속 내면서 그 호재가 떨어지면은 차익 시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주주총회가 끝나고 나서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타법인 출자가 끝나고 나서 매물이 나오기도 하고
기존에 있었던 전환사채가 전환 청구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전환사채를 재무적 투자자들이 인수를 일부를 하고 주가가 이제 올라가면 팔고 나오기도 하고, 또는 심지어 예를 들어 35%의 기존 오너의 주식을 신규 오너는 20%만 인수를 하고 15%는 재무적 투자자들한테 인수를 했다. 그럼 그 재무적 투자자들은 신나게 이제 팔아버립니다. 요때 전환사채를 팔기도 하고 구주를 팔기도 하고 신나게 팝니다. 차익 시현을 신나게 하죠. 그리고 나서 자, 재무적 투자자들은 돈 100억을 넣고 주가가 예를 들어 한 2배, 3배 올라서 300억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럼 300억이 생기면 뭘 할까요? 요때쯤에 불러놓은 전환사채 있죠. 요때쯤에 불러놓은 전환사채가 한 개가 아니고 한 여러 개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그 중에 하나는 그 타법인 출자하기 전에 납입을 해서 회사에 돈이 들어가게 하고, 그런 게 아니면 이 재무적 투자자들은 신나게 주식 팔았잖아요. 그 신나게 주식 판 돈의 일부를 미리 불러놓은 전환사채 대금을 납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 어떻게 되냐? 재무적 투자자들은 돈 10,000원을 넣고, 예를 들어 돈 100억을 넣었다고 합시다. 돈 100억을 넣고 요때 이제 호재 다 내고 팔아요. 그리고 300억에 팔았다고 칩시다. 그럼 차액이 200억이 남았죠? 그 200억으로 200억 차액이랑 기존에 자기 원금 100억이 있죠? 그 300억 중에 100억을 다시 전환사채로 넣는 겁니다. 자, 이 전환사채는 전환가액이 여기 이제 최대주주 변경되기 전에, 호재가 나오기 전에, 회사가 뭔가 새로운 걸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불렀기 때문에 전환가액은 굉장히 낮을 거예요. 자, 여기서 10,000원이었던 주식이 여기까지 30,000원이 됐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넣는 새로 이 전환사채는 요때 불렀기 때문에 10,000원에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뭐냐? 이 재무적 투자자들은 10,000원에 사서 30,000원에 팔고 다시 10,000원에 넣는 거예요. 자,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는 이제 이게 최대주주가 변경될 때 하기도 하지만, 최대주주가 변경된 다음에 한참 뒤에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할 건데 재무적 투자자들을 껴서 전환사채를 발행받고 2회전을 시키는 거죠. 전환사채를 하나 불러서 돈을 넣고 타법인 출자를 하고, 그리고 그 전환사채를 이익 난 애들이 다시 한번 전환사채를 넣는데, 그럼 자, 최대주주는 돈을 어떻게 버느냐,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겠죠. 자, 최대주주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는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새로운 최대주주가 사업을 잘해야 주가가 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여의도에서 우리가 정상적인 투자를 하시는 사람들은 기업이 실적이 미리 개선될 수 있는 선행지표를 뒤져서 뭐 화학가격을 본다던가, 뭐 매크로 지표를 본다던가, 또는 우리가 뭐 운임지표를 본다던가, 또는 수출 데이터를 본다던가, 이런 선행지표를 뒤져가지고 남보다 이 기업들이, 이 종목군들이, 이 업종이 먼저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 라고 해서 한 발짝 미리 진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또는 작년 2021년도처럼 야, 지금은 언택트 시대야, 이런 언택트 시대에서는 뭐 카카오랑 네이버들이 될 거야, 이런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많이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시대적 흐름을 읽어서 주도주를 막 먹어 제끼는 사람들, 뭐 나중에 이제 다시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 시대에 딱 맞는 주도주를 막 발굴해서 먹어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중소형주를 열심히 탐방하거나 또는 대기업을 탐방을 하면서 대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예상 실적 대비 뭔가 잘 나올 수 있느냐, 또는 중소기업들은 뭔가 시장에서 모르는 뭔가가 있어서 실적 개선이 되고 있는데 시장이 이걸 인지 못하고 있어서 내가 먼저 깃발을 꼽겠어 라고 하는 깃발 꼽기를 하던가, 또는 뭐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모르겠고 나는 그냥 밸류가 싼 거 사가지고 이거 어차피 평균 회귀가 될 거야 라고 해서 믿고 버티거나, 저는 사실 요 빨간 거 위주로 플레이 하거든요. 어쨌든 기업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뭔가 선행지표를 찾고 그 선행지표를 따라서 미리 좀 진입을 하거나, 이 지표라는 게 우리가 흔히 하는 뭐 수출 데이터 이외에도 다양한 어떤 그 퀀트 관련된 지표를 뒤져가지고 좀 보는 편인데, 자, 여기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게, 최대주주가 신사업을 진출을 한다면 일단 첫 번째 제가 봐야 되는 건 그게 시장에서 최초로 뭔가 선도하는 거냐, 이걸 봐야 돼요. 대부분은 10 중에 9은 기존의 어떤 시장에서 인기 있는 사업을 후발주자로 뛰어들고, 후발주자로 뛰어드는 거는 그게 뭔가 엄청난 경영적인 마인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될 때 마스크 사업 뛰어든다고 했었던 기업들은 앞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그런 기업들은 그 기업이 결국은 피크아웃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도 못하고 캐펙스 투자를 한 사람들이니까. 자, 그렇게 후발주자로 뛰어드는 사업들은 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진단키트도 당연히 코로나가 없어지면 진단키트가 없어지는데, 코로나 진단키트 하겠다라고 후발주자처럼 막 뛰어드는 사람들, 그것도 언젠가는 문제가 되는 경영자들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워렌 버핏은 경영자가 없어도 굴러갈 수 있는 사업을 투자를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화되어 있는 기업들. 그런 시스템화되어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선행지표를 보고 플레이를 했을 때 딱 들어맞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기업들은 오너가 잘해줘야 돼요. 최대 주주가 잘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나 어떤 사업을 할 건데 투자 좀 해줘. 근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냥 이 회사가 낸 보도자료랑 회사가 낸 사업 계획이랑 이런 거를 너무 철석같이 믿고 그 사람이 사업을 잘해줘야만 갈 수 있는 주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잘해주지 못하면 망가지잖아요, 주가가. 그러니까 거기에 그 사람이 잘하겠지라고 하고 막연하게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투자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숫자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때론 이런 건 있죠. 이게 시장에 없던 건데, 시장에 없던 사업을 얘네가 최초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복불복이긴 한데 그래도 되면은 대박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최초로 뭐 했었던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정말 대박이 될 수도 있어요. 다만 남 따라 하는 기업들은 제대로 된 경우가 거의 없어요. 심지어 어떤 기업을 인수해서 이쪽 잘 나가는 사업에 진출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자본시장에서 주가가 잠깐 반짝하긴 하겠지만 결국은 다 떨어지더라라는 게 제 경험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뭐 A라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A라고 하는 사업을 우리가 새로운 어떤 더 좋은 거를 가지고 대체해 나가겠어.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새로운 기술이 기존의 산업을 깨부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엄청나게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그 기존 걸 씁니다, 사람들은. 네이버 카카오가 엄청나게 불편하지 않으면 새로운 네이버 카카오가 나오지 어려워요. 완전 산업이 재편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 시절에서, 피처폰 시절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갈 때 애플은 기존의 어떤 시장에 삼성전자나 LG전자나 이런 뭐 노키아나 엄청나게 오랫동안 그 마케팅비를 때려 넣으면서 사람들 손에 핸드폰을 쥐게 했는데, 그거를 이제 한 방에 먹어버린 거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브레이크가 생기는 어떤 새로운 기술이라면 볼만한데, 그게 아니고 이것도 있는데 우리도 어느 정도 침투율을 가질 수 있어, 이런 정도의 기술이라면 보지 마세요. 대부분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 잘 나가는 사업을 후발로 뛰어들어서 우리도 해보겠다 이런 거는 무조건 의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4번에 해당하는 투자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 기업이 개선될 수 있는 뭔가의 선행지표를 보고 투자를 했고, 그 선행지표가 뭔가 좀 꺾이거나 문제가 있으면 나는 주식을 팔겠어 라고 하는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기준까지 만들 수가 있는데, 그냥 뭐 오로지 경영진 믿고 저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사업들을 한다고 하는데 잘 되겠지, 이러한 이제 막연한 행위는 투자의 결과를 남에게 오히려 맡기는 겁니다. 남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나의 어떤 최대 그 투자의 결과를 남에게 맡기는 것밖에 안 돼요. 자기 의사결정이 없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M&A 주식을 투자해봐야 내가 뭔가 공부를 해서 이 기업의 선행지표가 되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그게 누적이 되면은 내가 이런 여러 가지 선행지표를 보는 그게 습관이 돼서 다음번에 그 사이클이 돌아올 때 이 기업을 투자하면 먹겠지 라고 하는 게 누적이 되면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버티다 보면 한 번씩 크게 먹어요. 그런데 이 4번에 해당하는 투자, 이 사람들이 잘하겠지 라고 막연하게 남에게 의사결정을 맡기는 투자를 계속하면 실력이 느는 건 없습니다. 그냥 남이 잘하길 바라는 기도매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매매 할 바에 기관 투자자 수급 따라서 매매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죠. 외국인 수급 따라 매매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이 기도 매매는 막연한 거고
새로운 최대주주 아니면 기존의 최대주주가 신사업을 잘해주겠지. 이거의 막연한 배팅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신사업이 잘 될 때도 있어요. 그러한 신사업이 잘 될 때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A라고 하는 사업이 어떤 장비를 하고 있는데 그 장비를 활용해서 서비스 사업으로 진출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은 말이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뜬금없이 뭐 IT 하는데 바이오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잘 안 되더라. 시장에서 선호하지 않더라. 왜냐하면 과거 경험상 그렇게 하는 사업들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남에게 나의 의사결정을 맡기는, 남에게 투자의 결과를 맡기는 이 M&A 주식을 하면 안 된다. 자, 그럼 최대주주들은 여담으로 최대주주들은 돈을 어떻게 버나? 이 재무적 투자자들은 들락날락거리면서 돈을 엄청 버잖아요. 근데 이 재무적 투자자들이 돈을 버는 여러 가지 방법, 재무적 투자자들을 통해서 이 최대주주는 돈을 법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게 이런 거죠. 최대주주는 A사를 인수를 했고 투자조합이나 뭐 재무적 투자자들, 뭐 투자조합 또는 재무적 투자자들은 인수한 회사의 지분을 같이 인수를 하죠. 얘네들은 다 팔고 나오잖아요. 얘네들은 최대주주는 못 팔았고 여기서 이제 판 돈의 일부가 어떻게든 이렇게 들어갑니다. 얘네가 뭘 투자를 하고 그 투자한 돈이 다시 최대주주한테 들어가든 어떻게든 이렇게 들어가요. 쿠션을 먹여서 들어가든 두 쿠션을 먹여서 들어가든 직접 주든 어떻게든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직접 주면은 뭔가 안 되니까 뭐 여기서 이제 또 비상장 기업을 투자를 하고 그 비상장 기업이 또 비상장 기업을 투자하고 그 비상장 기업이 비상장 기업인 최대주주한테 투자를 하거나 또는 이 주주한테 돈이 들어가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 인수하는 데서 법인으로 인수를 하거나 또는 조합으로 인수를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돌고 돌아갑니다. 또는 이제 이 최대주주가 이 투자주와 이 재무적 투자자가 이제 투자를 했는데 이게 자기가 차명인 경우도 있어요. 차명인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 차명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냈으니까 여기 또 다시 최대주주한테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또는 이제 좀 고급적인 방법을 쓰는 사람들은 자 최대주주가 A사를 인수를 하고 이 최대주주 쪽 사람들이 또 B사를 인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자본 M&A 하나를 하고 여기서 무자본 M&A를 하나를 해요. 그리고 이 둘 중에 하나를 급등시켜요. 둘 중에 하나가 급등이 된다 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 B사가 급등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B사는 급등했고 그러면 이 B사를 A사한테 팝니다. 그 이름만 최대주주, 그러니까 이름만 최대주주, 그러니까 차명이라고 하죠. 여기 같은 놈들이에요. 같은 놈들인데 여기선 돈을 벌죠. 여기선 돈을 벌잖아요. 이 인수한 B를 여기다 팔았으니까. 인수한 A사가 가진 돈이 그 인수한 A사에 있는 현금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돈은 어떻게 돌아가가지고 최대주주한테 들어간다. 뭐 이런 개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전환사채 발행하면서 신사업 투자한다라고 하는 회사는 쳐다보지 마세요. 그러면 2차전지 쪽에서는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는데 기관 투자자들한테 발행을 하고 그 기관 투자자들에서 발행을 한 돈은 사업시설에 투자하는데 만약에 썼다.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뭐 타법인 출자를 하는데 기관 투자자도 아니고 그냥 조합인데 생조합 같은 데서 투자를 해서 뭔가 한다. 웬만해서는 그런 기업에는 발 담그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행위는 남에게 나의 운명을 맡기는 투자다. 그 남에게 나에게 운명을 맡기는 투자를 반복해봐야 실력 절대 안 는다. 대부분의 이제 실력이 늘는 거는 선행지표를 계속 누적지면서 많이 보고 그게 머릿속에서 회전이 되면서 들어가든지 그리고 시대적 흐름이 이제 어떻게 돌아가면서 주도주가 올라갔던 그런 모습들을 머릿속에 누적하면서 다음번 주도주를 발굴하는데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은 부지런하게 기업을 일일이 탐방하면서 실적 개선을 미리 체크하시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계속 쌓이는 무언가가 있는 거지. 이거 최대주주 바뀌고 그 사람들이 사업 잘하길 기도하는 그런 기도 매매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10년 해봐야 맨날 제자리예요. 누가 사업하니까 걔네들 잘해주겠지. 이걸 해봐야 여러분들이 실력 쌓이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데 내가 전환사채에 투자하는 사람들이다. 그럼 그게 잘 될 것 같으면 최대한 전환사채는 본전은 건져낼 수 있으니까 뭐 투자해볼 만한 입장이지만 알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전환사채 투자자가 될 수 없으니 전환사채 투자된 기업 전환사채가 전환 청구되거나
또는 여기서 구주가 35% 중에서 뭐 일부 구주가 재무적 투자자들한테 넘어가서 시장의 매물로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남는 게 없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절대 여러분들이 실력을 늘리고 싶으면 이 최대 주주한테 또는 그쪽의 경영진 임원들한테 나의 운명을 맡기는 투자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